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합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실장님 한 방 펑 때렸던데요.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셨는데 국익을 훼손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들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글쎄요. 반국가적이라는 말을 거기에 써야 되는가? 이건 아닌데, 저도 그 정도 화가 났으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게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먼저 우리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이걸 배경음악으로 틀겠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를 얘기했다고 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아메리칸 파이의 작곡자, 기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소절 불렀잖아요. 그 다음 소절이 조 바이든 주니어,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 거기를 개사해서 부르고 굉장히 경쾌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 거기를 불러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듀엣으로 세계적 이벤트가 될 뻔했어요. 그럼 그림이 더 좋잖아요. 굉장했죠, 이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이 삼성 비서실 같으면 그렇게 나갔을 거다. 제가 했어도 그 자세히 물어서 했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그 대통령을 비난한 게 아니라 좀 대통령실이 잘해라. 안타깝다. 바보야. 이 얘기했다가 반부가적 작태로 매도돼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발끈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게 마치 우연히 즉흥적으로 한 이벤트였다, 이런 극적인 거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게 조율된 거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바보야, 이 표현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화냈으니까 백성이 참아야지 어때요. 대통령실도 그랬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거기서도 실장님을 한 방 펑 때렸더라고요. 전 요즘 동네 북이니까 맞아가면서 살아야죠.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없어요. 휴일이니까. 그래서 4일 저녁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제 고향 진도, 완도, 해남, 광주까지 가족하고 여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자가 꽃가루 감기가 들어서 알레르기도 있고 오늘 아침 자기들은 못 가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실장님을 좀 괴롭힌다고요? 경찰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꾸 기관들에서 수사 의뢰를 하니까 저한테 자꾸 연락 오더라고요. 그거는 예전에 감사원 건 그건가요? 감사원 건 같은 것도 있고 국정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안 받으시면 혹시 소환 조사 끌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가 적당히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방천지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재판하냐 뭐 하냐. 우리 변호사한테 돈을 못 줘서 아주 성가셔요. 녹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돈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대북송금 특검부터 소동규 변호사. 딱 한 사람 가지고 해요. 그런데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돈을 안 줘서 내가 미안하지. 돈 안 주면 그분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드리니까 달란 말도 안 하고. 먹음 좀 해주라니까요. 우리 방송에서 박지원의 식탁에서 식탁을 풍성하게 차리기 위해서는 모금이 필요하다. 그러십시오. 시즌2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2주의 짤, 이 장면인데요. 짠,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신 그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27일이었죠.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때 장면인데요. 저는 사진을 보다가 이 공간은 무엇일까?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국회의사당 하우스 챔버라는 공간이더라고요. 주로 하원 의원들이 쓰는 공간인데 실장님도 가보셨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 당시 국빈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무척 훌륭하신 분이지만 발음은 좀 예전 분 스타일이에요. 예, 발음은 안 좋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발음도 좋고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유머도 섞어가면서. 잘했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 좀 찾아보니까 이 하우스 챔버 주로 하원 의원들이 쓰는데 미국은 상원, 하원 갈라져 있으니까 이 자리가 지정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국회는 의원들 명함, 명패가 다 놓여 있고 다 정해진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상원 의원 100명은 책상과 의자가 다 정해져 있지만 하원 의원들은 자유석이어서 그냥 아무 자리에나 앉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궁금증이 또 나간 게 그래서 좌석이 몇 개인가 했더니 448개더라고요. 근데 미국 하원 의원이 453명이거든요. 상하원 합동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100명을 더하면 553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 한쪽 공간은 우리나라 수행원들, 대통령 수행단들이 한쪽 귀퉁이를 또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저기에 못 들어왔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제 궁금증이었고, 또 자유석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러면 상하원 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를 채웠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실장님은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정보이 많으시잖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하실 때도 빽빽이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렇고 미국 국회의원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잘 안 모여요. 지역구 행사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서 그냥 상하원들이 의원들이 다 오셨구나. 이렇게 흥분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국회 직원들 이런 분들도 그 상하원 합동연설하는 다른 나라 원수나 특별한 손님이 와서 할 때는 그냥 개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때 경험에 비춰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했을 때 미국 언론들이 어느 정도 보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적 미국 내의 큰 신문들이 전부 일면 답으로 영웅이 돌아왔다. 영웅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망명했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ABC, NBC, CBS는 물론 나이트라인에도 즉석 인터뷰를 했고, 그 CNN, 레리 킹, 내 기억에 그런 분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발음은 안 좋지만은 그렇게 인터뷰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사전 인터뷰도 했고 MBC하고 인터뷰도 하기는 했었죠. 외신을 쭉 보면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뉴스가 크고 윤 대통령 소식은 인터뷰 외에는 조금 더 그에 비하면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분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오셨을 때 제가 미국 살 때도 보면 한 줄도 안 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왔을 때는 한국 독재자가 왔다고 조그맣게 났다고. 독재자가 왔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동갑이니까 저도 출마 선언 해야겠습니다. 출마 선언 기다리겠습니다. 예. 출마 선언 하실 때 제가 사회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풀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메인 이슈로 넘어갈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도 해보고 완결판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님 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이, 자꾸 나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자, 한동안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요즘 뭐, 방송가 스타라 그냥 뭐, 정부 여당으로부터 얻어맞기도 하고. 예, 제가 은퇴 전에 마지막 안식년인데, 예, 안식년에 과로사하게 생겼습니다. 그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그 평가도 해보지만, 오히려 이제 5월 7, 8일 날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것도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G7 한미일 정상회담. 그렇죠. 요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화자찬을 이렇게 한바닥 쭉 풀어놓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화자찬은 당신이 제일 잘하는데 뭐 그 참모들한테 1년 평가를 자화자찬하지 말아야겠다. 당신이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아,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하지 말아라. 저도 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자화자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자화자찬 했고요. 그리고 또 고마운 건 고마워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뺏기고 와서 고마워해야 됩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에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고마워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말은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인간의 도리고 염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감을 표할 거는 또 유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그게 도리잖아요. 외교는 파일을 100%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 먹어야지.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아무리 잘해도 51%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49%는 가져와야 한다. 근데 이 정상회담을 돌아보면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대 빵이다. 100대 빵이다. 아,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만 불렀잖아요. 그것만 남아요. 어제 얘기 중에는 윤 대통령 말씀 중에는 그 가치동맹의 5기둥, 뭐 안보, 과학기술 뭐 이런 얘기, 그건 그렇다 치고 제 귀에 들어왔던 거는 나토보다도 훨씬 더 실효적이다. 이거는 아마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뭐 핵전협의 그룹 요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 방송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점에서 더 실효적이라고? 아니, 근본적으로 미국의 외교가 나토가 더 중요한가요? 우리가 더 중요한가요? 미국으로서 나토가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방향을 잘못 잡은 외교였어요. 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애드블룬을 계속 띄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핵 공유에 대해서 가져오겠다라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이 생각보다 완강했고 그냥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핵 공유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족쇄를 걸었죠. 그렇죠. 오히려 NPT라는 족쇄를 이걸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족쇄를 맞은 건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자기 지지자들이나 보수의 언론들한테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핵 공유는 아니라고 미국이 마지막에도 또 한번 선을 그었는데 그거를 핵 공유처럼 느끼게 만들겠다. 느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새 시쳇말로 실패각이었는데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외교적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한국형 확장 억제나 미 전략 핵 잠수함이 자주 오면 북한이 와 이거 겁난다. 더 이상 핵 미사일 개발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서 지금 좀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우리가 안심하는 게 안보 맞죠. 근데 그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려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힘을 기르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북한의 리스크라는 리스크,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낮추는 게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확장 억제만 좀 좁혀서 보면 확장 억제라는 건 한미 동맹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도 안 가지고 있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해서 유사시가 나면 개입해서 이것을 헌신한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근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확장 억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가 확장 억제에서는 우리가 우리 국민이 안심하다는 결론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확장 억제만 놓고 봤을 때 하나는 미국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신뢰예요.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와 달리 우리는 인적 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동맹의 가장 기본이고 그러니까 한미 간의 신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두 번째는 북한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뭐냐면 북한이 그 신뢰를 보고 한국한테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안심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고 도발을 더 하게 만들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런 결과를 안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힘에 의한 강한 힘을 더 키우겠다 하면 당연히 그건 상대방도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우리도 힘을 키워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안보의 딜레마라고 안보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뿐 아니라 한미를 묶으면 묶을수록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고 결속을 강화하겠죠. 그럼 이 한반도는 보나마나 긴장과 군비 경쟁과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요. 전략 자산을 수시로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자기 스케줄대로 오면 미국이 경비를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면 우리가 경비를 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전략 자산은 원래 소리 소문도 없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오면 북한이 알게 됩니다. 아는 전략 자산은 북한이 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핵 잠수함에 실려 있는 핵 미사일이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가까이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늘 북한이 잘하는 고각 발사할 모양이죠. 북한은 단거리로 바로 쏘는데 우리는 고각 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김준영 전 원장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5천만 국민 그때는 2천만 정도가 됐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의 군사적 침범 외침을 당할 때는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한다. 이건 한미 군사 동맹을 진짜 잘 맺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핵을 공격받으면은 미국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외교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이번에 사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죠. 글쎄요, 그건 좀 강조가 됐으니까 워싱턴 선언이다, NCG다, 무슨 용어들이 많이 탄생됐을 뿐이지. 속빈 강정 아니에요? 이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이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이 정부는 우리 핵 공유하게 해달라. 확장 억제 확신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곤란하잖아요. 한국이 원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래 1월에 조선일보한테 슬쩍 끼워 넣었던 게 핵공유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명문도 모르고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싹 그어버렸거든요. 바로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정상회담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받아내겠다 그러고 가기 전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이건 나토와 비근한 또는 나토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부탄을 받다 보니까 국빈 방문인데 그래서 미사 여구를 많이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커비가 와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실상 핵공유다. 그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우스운 모양입니다.
김태호 1차장은 너무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하면 포장되는 줄 알고 있어요. 공유도 그렇지만은 나토와 달리 우리는 1대1이다. 예. 나토는 회원국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는 한미간이니까 1대1이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훨씬 강한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아, 거기는 1대 다니까 n분의 1인데 우리는 1대 1이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네. 그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아니 산수는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 미국은 워싱턴 선언하고 나서 그 발표하기 전에 먼저 중국에 설명도 하고 최근에도 이거는 북한 핵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 러시아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윤 대통령은 어제 1주년쯤에서 기자들하고 약식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중국을 더 골질러 버렸어요. 아니 당신들이 대북 제재 안 하고 국제법 유엔 결의 안 지키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꾸 카드를 빼는 건데요. 중국이 사실은 그리고 이 기본부터 봐야 합니다. 출발했을 때 대북 제재를 이런 제재안을 유엔 역사상 통과시킨 이례가 없습니다. 예. 사실 아프리카의 인종차별에 관해서도 그 결의안을 못 뽑아내는 유엔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부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제재를 계속 높여 온 것은 그거는 대단한 사실은 협력 관계거든요. 예. 중국이 한계가 있죠. 중국이 사실 북한이 중국말 잘 안 듣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러의 이해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런 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중국이 한계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오케이 대북 제재 이제부터 무시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역설적으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또는 미국이 저렇게 나가니까 중러 관계와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유엔은 지금 계속 휴업이에요. 유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북한이 ICBM을 날려도 미팅도 못 가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계속 더 자극하면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북한에게 협상을 하거나 북한을 조금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완전히 다 던져버리는 거. 그나마 중국이 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 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재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압박은 하지 않았지만 제재를 준수해 왔습니다, 사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일본이, 대만이 그러면 동북아시아가 핵 창고가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내용을 미국에서 중국에 통보를 했다. 외교는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한도 과거에 핵실험할 때는 우리에게도 연락했지만은 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연락을 통보를 하고 중국이 미국에 통보를 하면 우리도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원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됐죠. 실장님, 저는 이런 점도 좀 궁금한데 윤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왜 직접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저 쓸데없는 늙은이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도 거기는 김여정이 나서잖아요, 북한은. 그리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봐도 시진핑이나 푸틴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만기칠남하고 그러한 것을 국가 원수로 노골적으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은 안 돼요. 사실 대통령은 좀 애매모호성을 유지하고 강경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도 항상 북한을 의식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다 그렇게 질러놓으면은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강경하신 분인데 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이죠. 친구분이죠.
소문도 많고 문제도 많은 분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애드립 아니에요? 언젠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윤 대통령이 이럴까? 그 개인의 특성, 성향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후과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자기의 세계관을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거죠. 네. 자유 얘기하니까 마치 세계에서 나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정상들 내 거침없이 얘기한다. 이런 후과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저는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네. 무슨 자유 이념이 있습니까? 이건 좀 넌센스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서 네. 배운 그대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유무죄 딱 단순한 그 두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외교도 대북 문제도 중국 문제도 저렇게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대 49이기도 하고 외교는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분은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수권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최종 명령을 아주 분명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방장 세상이 다 합니다. 국방장관은 다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게 맞고요. 외교부 장관은 좀 온건한 발언을 해서 국제나 상대국의 반응을 뜬 다음에 네. 그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거 결론을 내려주는. 왜냐하면 근데 대통령이 전쟁 명령처럼 던져버리면 빼돌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뒤에는 후유증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하지 않고 늘 결단이고 공격 명령이고 최종 명령이고를 바로 해버리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첨언하자면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늘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을 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누구죠? 권영세 장관. 보이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국방장관, 외무장관, 통일부 장관, 총리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다 결론을 내가지고 강경하게 나가버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김태호 두 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 김건희까지. 김건희 전문가가 계신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잖아요. 유창한 영어로 한 미 의회 연설, 아메리칸 파이 노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백악관에 가서 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박명록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효과 아니에요? 배우자 이미 확인됐다? 그렇죠. 저는 그 연설 보면서 연설을 좀 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저는 공동성명만 분석하고 의전이나 이벤트를 좀 보기가 싫어서 제가 안 봤는데 그래도 그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설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도 좋고 영어도 괜찮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요소의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역사적 유래같이 너무 잘 담았고요. 네. 그 자체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일어서라 박수부터 시작해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세계의 선악관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언덕 위에 비치고 등불이고 세계를 아래로 보고 선택받은 거고 좀 계몽주의적이고 메시아적인 세계관이 있죠.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잘 부합되게 했는데 저는 이런 엄청나게 모든 일정을 다 관두가며 연습하신 것 같아요. 거의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저는 오히려 잘할수록 기분이 나빴던 게 저런 노력을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기울이지 않는가. 며칠 밤을 새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국민들에게 어필하면서 하는 것. 특히 한국 언론이든 국민에게 어떤 얘기도 저렇게 노력과 정성을 들인 경우가 없다는 게 오히려 부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 만난 것만 해도 외신들하고는 인터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보통 항상 하는 새해 기자회견,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취임 1주년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기자들하고 약식 간담회로 끝내버리고, 그 새해 기자회견 때도 조선일보랑만 인터뷰하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마 연습을 며칠 동안 한 것 같죠. 그리고 김어준 총수도 그런 얘기하던데, 이 정도는 한국에서 보여준 의전이나 행사 준비한 팀들 실력이 아닌 것 같다. 미국에 그런 거 잘하는 팀들이 붙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 에이전트를 두고 있고 그러한 것은 미국의 프로모터들을 사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의회 연설을 한 것은 좋지만은 지금 김준영 원장 말씀도 그러한 노력을 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해줬으면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도어스태핑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안 하니까 좀 요즘 살쪘다. 그래서 좀 우리 언론은 기자는 국민 1호기 때문에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취임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결단만 하지 마시고 대화를 좀 아까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기자들하고도 대화하고 하셔야지 자꾸 결단만 하시니까 자꾸 사고를 치시잖아요. 그 하버드대 강연 대담 여기에서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은 없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A학점인데 무슨 예. 그 교수가 A학점이랑 했는데 예. 뭐 저는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까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나이 교수? 네. 그분이 예전부터 굉장히 조셉 나이. 강경한 분이잖아요. 뭐 강경하다기보다는 뭐 나이 교수는 뭐 국제 협력이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쪽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보다는 뭐 그렇게 보면 강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본통 아니에요? 조셉 나이는 일본론도 잘 알고요. 클린턴 때 조셉 나이는 이렇게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국무부의 차관 보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뭐 최고의 국제 정치 학자죠. 그분이 계속 그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 동맹 이런 쪽을 강조했던 분. 뭐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잖아요. 공화당 정부가 지금 한미를 했는 지난번에 레이건이라든지 또는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은 사실상 그러니까 한미를 묶으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거의 대합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셉 나이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다음에 바이든도 원래는 민주당의 가치가 그게 아닌데 아예 한미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그래서 바이든도 사실 트럼프 2.0이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미국도 과거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없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일이 동맹이 되면 미국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그리고 일본한테는 꽤 이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익이 없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한미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한미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북중 온로가 나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보면은 한국이 핵 변수인데 한국이 이제 자기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미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꽃놀이패입니까? 자유의 전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이나 우리 안보나 우리 미래에는 나쁘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죠. 우리로서는 아무튼 북중러 대화하고 서로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중국이 저렇게 경제 압력을 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엄청난 244억 달러 1분기의 적자인데 그중에 대중무역 적자가 80억 달러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경제는 어려워질 거고,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사실상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경제적 교류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북한의 ICBM 2% 부족한 것을 러시아가 채워줄 때 미국 자체도 굉장히 큰 위험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보다는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이익이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예, 경제적으로도 맞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이래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약간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때도 미국의 트럼프를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는 약간의 희망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어쩌면 치밀한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보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죠. 예. 보다는 트럼프가 오히려 다루기 쉽고 트럼프는 의외로 푸틴하고도 그 당시에는 푸틴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가 말하듯이 독재자하고 잘 지낸다니까 중국하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되게 희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뒤통수를 맞았죠. 예. 자기들 판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중국은 내부적으로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특히 지난번에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더 발끈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러시아는 오히려 공동성명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간 탓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는 잠잠합니다. 네. 중국은 계속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참에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상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가시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경제가 타격이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최상목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화랑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네. 그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날 주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날 폭락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우리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더 현실화되면 우리한테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이 옛날에는 한국을 한 덩어리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위안거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부에 지금 정부는 한국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리고 한국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이 당장에 한국을 몰아붙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네. 그게 하나의 희망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는 뭐 지금 조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반격하겠다. 탱크 같은 것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데 저는 푸틴이 KGB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북한에 무기 지원한다 하면은 절대 ICBM 같은 것은 미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기술 지원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중국은 사실 G2 국가로서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불러다가 왜 무역 거래는 달러만 쓰는 위안화 쓰자. 지금 위안화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중동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우디, 인도. 사우디 다 그러는데 그래도 중국 위안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니까 경제 통계윈 거기에서 모든 경제 통계를 이제 외국에 공유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이제 깜깜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양축인데 미국과 중국 양축인데 여기에서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버리면은 공유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가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평가하면서 이제 경제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어쨌든 우리가 우려한 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끝이 났고 이제 남은 일정들 외교 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말씀만 더 하네요. 저는 그랬어요. 딱 한미 정상회담은 본래 정상회담은 경제와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경제는 빵점. 처음부터 그랬어요. 경제는 빵점. IRA 아예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시도도 안 했지. 그러니까 협상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흔적이 없어요. 배터리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29명이 가서 병풍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다 병풍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자 안보 문제는 그냥 미사 여구만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NPT 준수한다. 이걸 했으니까 60점은 줘야 돼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그래서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돼요. 재배치도 안 되고 핵 생산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그걸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지적은 좀 하긴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금 현수막이 어떤 게 걸렸냐면 국민의힘에서 붙인 게 튼튼한 안보, 탄탄한 경제, 역대급 성과 이런 식으로. 역대급 성과는 맞을 거예요. 누가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일정들 보면 5월 7, 8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5월 중순에 G7이 일본 히로시마죠. 거기서 열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준영 이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게 일련의 하나의 흐름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미일 정상의 그 신냉전 재편 작업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 때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게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1월이 우리한테는 대외 정책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프놈펜 선언이었다. 그리고 겉으로 발표된 8개 조항보다 숨어있는 합의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기자들도 안 갔었고 그 이후에 보고도 안 했고요. 보도 자료만 냈고 8개 설명을 했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 그리고 미사일의 실시간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12월 달에 일본의 안보법이 개정되었고 일본이 이제 군국화로 가는 장애물들을 다 없앴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우리 강제동원이 나왔거든요. 이 강제동원은 다른 때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 미국이 배후에 있고 미국이 그걸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미일로 가는 한일 관계가 그동안의 장애물이었는데 그 장애물을 치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본을 갔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땡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비판이 세니까 가서 일본에 가서 적어도 일본이 뭘 해주지 않더라도 모양 좋은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한 컵 채우고. 저는 민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G7 다음에 일본 그랬었죠. 원래 계획 오기로 원래 계획은 그런데 당겼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필요했던 거고 이번에는 일본이 필요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젠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방류를 해야 되는데 G7에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먼저 선 이해를 해야 이걸 가지고 G7에서 다른 국가를 할 수 있다고 기신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쪽에서는 뭐냐면 그 빈잔 채우러 오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깨러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정부 성격에서 보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뭔가 애매한 또 어마어마하게 애매한 모호한 사과 또는 사과에 비슷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 두 개를 교환 조건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본에도 이번엔 없이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폭망이다.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계속 언론의 7, 8일이다. 이렇게 흘리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아니다. 네. 하다가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 그러면서 미국의 백악관, NSC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일본에 상당히 압박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보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게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가 기시다 총리로서는 목표고 네.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그 반성과 사과 네. 그 면에 대해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이 정도 선으로 넘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이미 나왔던 거니까. 예. 그건 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 걸음은 더 나가야 되겠지만 별로 우리가 보기엔 안 나간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을 리핏 반복해서 확인한다. 이 정도를 하면서 후쿠시마를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본이 되게 보면은 그냥 우리 외교 우리나라한테는 퉁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앞통수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또 가버릴지 누가 알아요. 거기서 퉁친다가 앞통수 뒤통수. 네, 그렇죠. 이번에 아무튼 기시다 총리가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는 거기도 12년 만이었던가요? 국빈이 12년 만입니다. 예. 국빈 12년이고 셔틀 외교도 12년이에요. 10년. 네. 이걸 강조를 하는 거 보면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랬다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폭락할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일본에 사과를 받아냈다고 해도 후쿠시마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반대하고 문제가 될 겁니다. 굉장하죠. 네. 제가 제주도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갔는데도 제주도민들이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하고 제 고향 목포, 해남, 완도, 진도 여기도요. 전복 같은 양식을 많이 하는데 직결되죠. 굉장히 반대하고 제가 부산 강연 갔을 때도 그 문제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거기 국민들은 민감하죠. 아니, 안 해도 그래요. 거기서 나온 상어금을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전체 국민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니 경제니 온갖 화이트리스트니 북핵이니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일본은 어느 정도 한국의 양해를 얻어가려고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문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촉발했고 그때 사실 이명박 정부가 무너질 뻔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데자뷰가 되게 많아요. 보면 대북 정책도 데자뷰고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거를 국민에게는 영린이죠. 사실 강제동원보다 훨씬 더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국가적 작태예요.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반국가적 작태를 한 겁니까? 그렇죠. 저 하나만 됐지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후쿠시마 문제 이런 것은 유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결코 정상외교를 흔들어가지고 반국가적 작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시점 정도 되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난조율하고 그런 단계 아닌가요? 거의 입장은 결정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위장반대죠. 네. 저는 이제 위장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셔틀 외교를 하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식 아까 했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게 한 달 전에 준비를 하죠. 공동선언문도 막 3, 4주 전에부터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될 것이고 몇몇 안에 집중될 것이고 아마 지금 준비해서 급하게 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지금 예전에는 제 기억에 일본이 5월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7월 정도로 미뤄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km인가요? 바다 밑으로 이렇게 수로는 이미 완공이 돼 있다고 하고 방류할 준비는 다 돼. 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G7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애매모호하게 일본을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해주면 일본 좋은데 거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주면 일본은 더할 수 없이 좋겠죠. 사실은 해류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늦게 오긴 합니다만 미국 갔다가 오는 건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가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그런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제가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반정부 인사로 이미 낙인 찍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의제에서 아예 빼는 게 낫다. 의제에서 빼고 이거는 절대로 합의해 주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일본도 우리한테 얻어가는 게 없고 우리도 사과를 얻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오므라이스처럼 이벤트 셔틀 외교를 회복했다는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논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므라이스 2차 가서 그 많은 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마셔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사 두 정상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독도새우를 올리면 어떨까. 만찬 메뉴로 독도새우를 올리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는데 일본이 지난번에 환경 관련 장관 회의였던가요? 거기에서 공동 성명에 은근슬쩍 일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했다가 당시에 독일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건 우리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일본은 아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애매한 표현으로라도 한국은 일본의 노력을 존중하며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질까. 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걱정됩니다. 이 정도에서 하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실장님 오늘 혹시 다 못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저는 지금 현재 내일 이제 방송 끝나면은 고향 가고 광주 간 재밌게 놀다 올게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후쿠시마 반대. 오기 전에. 오늘 오기 전에. 전복 가지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보태실 말씀. 저는 이제 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을 열심히 만나셨으니까 이제 좀 다른 나라도 제발 좀 만나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굳이 우리나라를 만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왜냐하면 한국은 정해져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 김주정 원장님. 미국한테만 그렇게 정렬 드리지 말고 우리 국민한테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드디어 야당하고 대화를 하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자.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패싱한 꼼수 제안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박광원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잘한 말씀인데 저는 민주당이 모처럼 이 협치의 길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르마를 터줘야 돼. 정리를 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라.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대화가 시작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전에 그 야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데 문제점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고 국내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박지원. 그거 보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박지원의 식탁은 총선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주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시즌2 진행 맡으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오늘까지 보면 외교안보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게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아무래도 더욱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도 G7 한미일 정상회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박지원의 식탁 메뉴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즌2 시작되고 나서 신장개업 이벤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즌2 7회 방송 말로만 격상된 한미동맹 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 골랐습니다. 먼저 조섬님, 제 목소리, 김 기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마이크 개선해달라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라고 하나요? 그거 수리 중인데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음질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형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없고 미국 지시받는 쫄따구 되겠다는 서약만 하고 온 것 같다. 우리 내용하고 결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메디치 미디어의 신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안내에 따라서 답변 남겨주시고요. 이 책은 정치평론가 김성회, 애널리스트 이광수, 외교안보 전문가 최종건 님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1년을 맞아서 평가한 명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한 주가 갔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내용이길 기대해 봅니다. 늘 시청자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